네, 반갑습니다. 네, 국제거래법 제14주차가 됐습니다. 예, 14주차, 이제 다음 주면 15주가 되겠군요. 네, 아마 이번 학기 이제 곧 종강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국제 거래 분쟁 해결 관련한 개론적 부분을 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재 468페이지네요. 국제 상사재판 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제 상사 재판,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어떤 선생님들은 이 국제 상사 재판을 뭐 국제 민사소송법, 국제 민사소송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다른 한 방법은 국제 상사 중재, 중재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두 분쟁 해결 제도에 관련해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국제 상사 중재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소위 보일러 플레이트 클로즈라고 하죠. 그 끝머리 이 부분 조항에 뭐 중거법 선택, 그 다음에 분쟁 해결 수단 관련해서 합의를 합니다. 그 중재에 의해서 하자 또는 뭐 재판에 의해서 하자.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권 있는 재판권으로 한다. 재판 정으로 한다. 랄지 뭐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이제 상사 중재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것은 이제 자신의 전문 거래 분야에 관련해서 보다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자신들이 선택한 절차랄지 뭐 법에 따라서 이게 해결될 수 있고요.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고, 그리고 이제 재판 중재 판정의 승인 집행에 관한 뉴욕 협약이 있어서 국제적으로 그 중재 판정의 승인 집행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사 중재를 많이 선호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사 재판이 이용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이 상사 재판도 상당수 이용이 됩니다. 서로 사전에 이 분쟁 해결 관련해서 합의를 할 수가 있고요. 합의가 없으면은 이제 사후에 뭐 중재 해결하자 사후 합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후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이제 억울한 당사자가 관할권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재판을 청구해서 상사 재판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국제 상사 재판 관련해서 보고요. 우리 교재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국제 상사 중재 재판 관련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점이 뭐겠습니까? 국제 재판 관할권의 확정이겠죠. 자, 불만 있는 당사자가 이제 원고가 돼서 소를 제기하겠죠. 소를 제기하는 것을 우리가 제소라고 합니다. 제소. 이 원고는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지를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재판관할권을 확정해야 돼요. 이 국제재판관할권도 이제 국내법 뭐 이 관할권 획정 원리에 보통 따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역추지설이라고 불러요. 우리 대법원 판례는 쭉 역추지설적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민사소송법을 관할권 조항을 유추 적용한다. 국제 서배 사건에도 유추 적용한다. 역추지설, 역으로 추지한다 이 말. 추측할 때 추자죠. 그래서 이제 역추지설에 따라서 국내 민사소송법 관할권 조항이 많이 이용되었는데, 이제 그것이 서배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 라는 것이 이제 불합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그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국과의 법원이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원은 스스로가 재판관할권을 갖고 있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자, 소가 제기되었는데 내가 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관할권 있는 법원인가 이거 판단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뭐 소송을 이송하거나 뭐 각하한다든지 뭐 해야 됩니다. 자,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권이라 하여 국내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 문제와 구별하여 이해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국제거래 사건에 대하여 어느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지 문제는 근본적으로 소송이 제기된 국가의 절차법, 우리나라 우리 이제 민사소송법이 있죠. 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정해진다. 국제거래와 관련한 국제소송을 담당할 초국가적 법원이 존재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있지만 이건 공법, 국제공법 관련한 재판소입니다. 그것도 우리 국내 재판기관처럼 모든 사건에 관해서 강제적으로 관할권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ICJ 규정을 수락한 국가들, 그러니까 의사주의적 국제법관이기 때문에 국가는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는 뭐 어떠한 국제사회에서 어떤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 ICJ 관할권에 복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 ICJ 규정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독도 문제가 ICJ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뭐 자의적으로 자의에 따라서 일본과 임의관할권이라고 하는데 그 ICJ 규정을 수락하지 않은 국가라 할지라도 임의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데 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죠. 왜? 우리나라는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ICJ 규정을 수락한 그런 국가라면은 강제관할권, 그런 의미에서 수락을 한 경우에는 이제 강제관할권이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락을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국제공법의 경우에도 이 재판소라는 것이 그렇게 국가의 의사에 기반해서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재판기관은 완전히 다르고요. 이 사법 관련해서는 그나마 이 ICJ 같은 재판기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민사법원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사중재재판이라고 하면 어느 나라 특정국 국내 법원이 이걸 다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할권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해서는 분쟁 당사국 법원이 서로 경쟁하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이 국제거래를 해서 분쟁이 발생했다. 그럼 이제 미국 주법원 이제 민사 상사 관련해서는 이제 주 정부의 그 관할권이 있습니다. 보통 그에 관련한 법이 주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느 주 법원이 관할하냐, 우리 한국 국내 법원이 관할하냐 이제 경쟁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국가도 외국인에 대하여 자국 법원이 언제나 재판 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대부분 외국인에 대한 자국 법원의 재판 관할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2000년도 개정된 그러니까 수정 증보 확대되었죠. 그래서 연결점도 많아지고 그 법의 성격도 서배사법에서 이제 국제사법으로 법이 바뀌고 개정되면서 분쟁 해결 규범, 단순한 법 선택법이 아니고 분쟁 해결 규범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국제사법 첫머리 조항에 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권을 갖는다. 이것은 이제 분쟁 해결 규범으로서 국제사법이 나아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면서 법원으로 하여금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역추지설, 국내법만의 기초에서 재판관할권을 정하던 때에도 학설상 또는 여러 유력한 견해에 따르면 이제 국제재판관할 이념을 고려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렇게 성문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재판관할권은 이러한 독자적인 원칙, 실질적 관련성, 그리고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따르되 이제 쭉 우리 국내 민사
절차법상 관할권 조항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법정 제국가인 우리나라가 국제재판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 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 것, 즉 연결점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재판관할권의 근거 보면은, 자, 국제재판관할권이 발생하는 근거가 뭐냐?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각 국가의 국내법은 일단 공통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재판관할권의 근거를 유용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국제재판관할권과 관련해서 첫째, 피고의 주소지에 기초해서 일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 피고의 주소지, 이건 로마법 이래 재판관할권을 정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는 수동적 당사자죠. 그러니까 제소를 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불리한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에서 소를 제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지위인 당사자를 또 원고 주소지랄지 뭐 이런 피고에게 불리한 주소지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피고에게 이중으로 불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 당사자인 피고의 주소지에 일반 재판 관할권, 보통 재판정이 인정되고, 그리고 계약 관련한 문제는 계약의 이행지, 그리고 불법행위 관련해서는 불법행위지, 그리고 당사자 간 재판 관할권에 관한 합의, 뭐 합의 관할, 응소 관할, 뭐 이런 관할권 배분 원칙들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피고 재산의 소재 등에 의해서 재산 소재지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특별 재판 관할권이 인정되는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재판 관할권 에 관한 각 국가의 국내법 규정을 모두 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영미법계 국가나 대륙법계 국가의 법규가 갖는 공통점을 분석함으로써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특정 국가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관할권에 관한 어떤 공통적인 원칙을 추출해서 거기에 기초해서 판단하고요. 이 관할권이 이제 아까 그 경쟁한다. 뭐 우리 주에도 뭐 이렇게 자세하게 주 5인가요? 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뭐 재판관 확대법, 그리고 이제 프랑스 민법에도 뭐 관할권에 관한 조항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컨대 그 로어암 스태츄, 미국의 관할 확대법 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관련성만 있어도 어느 주 법원에서나 재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한달지. 그래서 이제 관할권이 확대되고 경쟁적인 재판 관할권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관할권 경합 문제가 되고요. 불편한 법적 이론에 따라서 가장 편리한 법정에 관할권이 경합하게 되면 가장 편리하게 재판할 수 있는 법정에 소송을 이송하면은 가장 합리적으로 그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의 관할권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그 뭐 보통 재판적 일반 재판 관할권, 그리고 뭐 불법행위지 관할권, 계약 이행지 관할권, 재산 소재지 관할권, 뭐 여러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에 따라서 그 관할권이 발생하는 법원이 많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관할권 경합이라고 하는데, 관할권이 경합된 경우에는 어느 법원이든지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되도록이면 가장 편리한 법원, 재판 절차의 진행이 가장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법원에 이렇게 소송이 이송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관할권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 아까 일반 재판 관할권이 있습니다만 피고의 주소지가 그렇습니다. 자, 피고는 이제 수동적 당사자고, 이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것은 로마법 이래 관할권을 정함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 획정의 제1원칙이 됩니다.
자, 그래서 피고는 보통 자신의 주소가 있는 국가 법원에서 제소 대상이 된다. 이것은 국내 사건이나 서배적 요소를 갖는 사건이거나 동일하다. 대륙밖의 국가에서 피고의 주소지에 기초한 재판관할권은 유스티니안 법전에 처음으로 규정되었으며 피고는 자신의 주소지가 있는 국가에서 제소된다. 여기 보면은 뭐 액터 세카타 포룸 라이 이런 원칙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피고의 주소지를 재판관할권은 일반적 기초로 하는 이 원칙은 피고가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 법원보다 외국의 법원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피고를 보호하는 취지를 갖는다. 이 원칙은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성문법이나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다. 예, 그래서 이 피고는 수동적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법원, 외국 법원에서 자신을 방어하기보다는 피고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이제 피고 주소지 법원이 제1 일반 보통 재판정이라고 그러죠. 우리 민사소송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재판관할권 제1 원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재판관할권으로서 관할권 결정의 제1 원칙이 돼요. 주소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연인을 특정 장소에 연결하는 연결점을 의미했다. 법인의 경우에 그러니까 피고의 주소지라고 했을 때 주소가 뭐냐? 이 주소에 대한 정의가 뭐냐? 보통 자연인을 특정 장소에 연결하는 연결점을 의미하고요. 법인의 경우에 그러니까 회사랄지 상사 재판의 경우에 많은 그 당사자들이 법인 형태로 돼 있죠. 이 법인의 경우에는 그 주소는 법인의 소재지로서 회사의 주 경영진이 소재하고 있거나 회사가 운영되는 중심적인 위치 또는 설립 장소 등을 의미한다. 한편 1973년 2월 1일에 발표된 민사미 상사 문제에 있어서 재판관할권 및 판결의 집행에 관한 이시협약, 이걸 우리가 브뤼셀 협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 재판관할권 그리고 판결 집행, 그 국가 상호 간 외국 판결의 집행의 문제는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그 국제 상사 재판의 중요한 두 가지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서 유럽에는 이제 브뤼셀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유럽이사회가 제정하여서 2002년 3월 1일에 발표된 민사미 상사 문제에 있어서 재판관할권 및 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럽연합 이사회 브뤼셀 규칙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주소를 둔 자에 대해서 다른 회원국 법원이 일반 재판관할권을 가짐을 규정함으로써 피고의 주소지에 기초한 재판관할권을 유럽연합 회원국 모두에게로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그 피고 주소지 원칙, 이것이 이제 브뤼셀 협약에 따라서 그 유럽연합회원국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피고가 법정지국에 잠깐 체류하고 있을 뿐일 때에도 그에 대해서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주소가 아니고요. 잠깐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어떠냐? 예를 들어 영국이나 미국의 일부 주는 법정지에 일시적으로 체류할 뿐인 자에 대해서도 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끔 여러분 우스갯소리인가요? 재판을 하려고 하는 피고, 잠재적 피고가 자신이 이제 재판을 하려고 하는 주 공항에 잠깐 내렸다. 그걸 이용해서 소장을 송달하고 그 주 법원에 제소하였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잠깐 체류할 뿐인데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 미국의 상당수 주가 이제 그런 경우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브뤼셀 협약이나 브뤼셀 규칙은 이러한 경우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 예, 그 브뤼셀 협약, 브뤼셀 규칙은 이제 주소지 원칙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자, 1994년도 대법원 결정. 관할권 관련해서는 이건 본안 소송이 아니니까 대법원 판결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결정이라고 이렇게 하네요. 외국인 간의 가사 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는 우리나라 가사소송법상의 국내 토지 관할에 관한 규정을 기초로 외국인 사이의 소송에서 생기는 특성을 참작하면서 당사자 간의 공평과 소송 절차의 적정하고 원활한 운영과 소송 경제 등을 고려하여 조리와 정의관념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소송 경제란 말은 주디셜 이카노미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데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뭐 절차상 공평, 그 절차의 적정하고 원활한 운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할권 획정의 참작 사유가 됩니다. 외국에서 이혼 및 출생자에 대한 양육자 지정의 재판이 선고된 외국인 부부 사이 출생자에 관하여 부부 중 일방인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혼 및 출생자에 대한 양육자 지정 재판이 선고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다투는 사람은 외국인이고요. 이 부부 사이인데 결국 이제 부부 중 일방이 그럼 친권은 누가 행사할 것이냐? 양육자를 변경해 달라. 뭐 이게 청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 행사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우리나라의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는 한 상대방이 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수하고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 할권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래서 아마 이 사례는 뭐 상대방이 피고로 지정된 자가 뭐 연락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고 주소지 원칙에 따라서 우리나라 법원이 관할권 행사할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의 결정인 것 같습니다. 자, 대법원 판례 1992년도 판례입니다. 원심이 미합중국 하와이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 법원인 피고회사의 사무소가 서울에 있고 피고가 이제 회사인데 그 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근무하던 외국인인 원고들이 피고회사로부터 부당 해고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10조 소송의 재판적이 인정되므로 국내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당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피고가 회사고요. 원고는 이 피고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들이 자신의 회사를 상대로 그 부당 해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했는데 이 피고회사가 하와이주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외국 법인이지만 그 사무소가 서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이제 이 사무소를 그 피고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피고의 주소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소지에 준해서 볼 수 있고 그 보통 재판적에 따라서 관할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1992년도 판례입니다. 다음으로 계약 이행지와 불법행위지 관할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되고 그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이행지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물론 이 경우에 이제 피고 주소지 보통 재판적 관할권도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 근거에 따라서 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제 관할권 경합이 되고요. 그러한 경우에는 어느 법원이든지 관할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법원 간 이제 어떤 소통을 통해서 가장 편리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법원
해서 이제 심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겠죠. 자, 불법행위지도 역시 이제 특별관할권이 창설되는 근거가 됩니다. 자, 계약의 이행지와 불법행위지가 로마법이하의 재판관할권 기초로 인정된 이후 이들 연결점은 주소지를 보충하는 개념으로서 대륙법계나 영미법계 국가에서 모두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계약의 이행, 그리고 불법행위지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포럼 델리터 컨비스, 컨비스 하면은 이게 뭡니까? 영어로 이제 커밋 이런 뜻이죠. 뭘 행하다, 그러니까 불법. 델스티는 이게 로마어로 이제 불법한 것이죠. 포rum은 법정이고요. 그리고 포rum 컨트랙타스, 계약 이행지. 해서 제소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관할권이 있어요. 주소에 의하여 재판관할권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와 분쟁의 성질 간에 관련이 있을 것을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의 주소지는 일반 재판관할권은 기초가 된다. 그러나 계약이나 불법행위 경우에는 발생한 분쟁과 소송이 제기된 장소 간에 일정한 관련이 있을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계약의 이행지와 불법행위지는 우리가 이제 특별재판관할권 기초가 된다. 이렇게 지칭합니다. 브뤼셀 법과 브뤼셀 규칙은 계약에 관한 사건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채무 이행지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면서 이때 이행지를 물품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물품이 인도되었거나 인도되었어야 한 장소, 그리고 서비스 제공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었거나 제공되었어야 하는 장소가 이행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브뤼셀 법과 브뤼셀 규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지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참고로 브뤼셀 법과 브뤼셀 규칙은 보험계약, 소비자계약 및 근로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어느 국가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특별한 유형의 계약, 보험계약, 소비자계약, 근로계약, 특히 소비자계약, 근로계약은 그 양 당사자 간의 어떤 그 지위, 이 시장에서의 지위가 차이가 많죠. 소비자들은 열악한 지위에 있습니다. 근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본가 생산자들에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소비자가 아까 그 피고 주소지 원칙과 상관없이 자신의 주소지,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또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법원에 그 제소할 수 있어요. 관할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도 역시 그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제사업도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의 경우는 별도의 기준에 근거해서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다. 그래서 이제 그 사법 영역에 있어서 그 양 당사자 간의 어떤 시장에서의 뭐 협상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국가가 공공정책적 어떤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1972년도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사건 차관협정과 여기에 따르는 보수금 약정이 일본 국내에서 체결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보수금 지급 채무 이행지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의 영업소 소재지인 서울특별시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보수금 차관협정이 체결되고 그에 따른 뭐 보수금 약정이 있었는데 이 보수금 약정 체결지는 일본지지만 그 보수금 지급 채무 이행지는 이게 이제 뭐 지참 채무 원칙이죠. 우리나라 그 채권법상 그 지참 채무 원칙이기 때문에 그 채권자인 원고의 영업소 소재지 서울특별시가 이제 채무 이행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서울
뭐 소재 법원이 관할권 있는 법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행지 관할 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본 것은 상당하다. 뭐 이런 판례고요. 1974년도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이제 불법행위 관련 판례인 것 같습니다. 불법행위 관항소는 그 행위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본건 제항고인의 주소가 제주도라 하더라도 피고의 주소지가 제주도인 것 같습니다. 불법행위지가 서울이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이 관할권이 있다. 불법행위지 관할권 원칙이 적용된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1983년도 이제 대법원 판례인데요. 네, 이 판례는 이제 이회치 분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회시 강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가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뒤 이회시 강의에서 뵙겠습니다.